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만 다니던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잘 포장했지만 정말로 아빠가 원해서 회사를 나온 것은 아니었기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 아빠는 내내 우울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잠을 자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더니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아빠가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자려고 누웠는데 영 잠이 안 와서 소주 한잔 하고 있었어. 근데 넌 왜 깼어? 혹시 아빠 때문에 깬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한 잔 따라줄게. 라며 아빠 술잔을 채워드렸는데요. 순간 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출근해야지. 알았어. 아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 아빠에게 당부를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빠가 걱정이 돼서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한 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옆에 있어? 아빠? 아니, 아침 일찍 친구 만난다고 나가던데 갑자기 아빠는 왜 찾는 거야? 사실은 새벽에 아빠 혼자 소주 마시고 계시던데 엄마 몰랐지? 뭐? 새벽에 소주를 마셨어?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서 심적으로 꽤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 아침에도 할머니랑 같이 식사하면서 잘만 웃던데 이상하네. 그거야 가족들 걱정할까봐 아닌 척 하는 거겠지. 알았어. 엄마가 신경 쓸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새벽에 술 마신 건 그냥 모른 척 해야 해.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회사를 퇴직하고 난 뒤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참 바쁘게 살았기에 가족들 모두 약간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생각이 많아진 듯 했는데요. 어느 날은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말을 꺼냈어요. 네 말이 맞더라니까. 어제도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더라고. 또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같이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더니 평생을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잖니. 정말? 근데 아빠 은퇴가 좀 빠르긴 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할 것 같아. 평생을 부려먹더니 내쫓을 때는 그냥 막 내쫓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니. 엄마,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더라고. 우리 부장님도 언제 나가라고 할까 싶어 전전긍긍이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난 젊었을 때 뭔가 준비를 해야 할까 봐. 그나저나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그래서 둘이 같이 사업이나 해볼까 고민도 되고 그렇네. 사업? 엄마, 사업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겠지. 당연하지. 잘못하다가 망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빠랑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 아빠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제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부모님이 자주 의논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살짝 물었어요. 요즘 집안 공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걸 이제야 느낀 거야? 아니, 네 아빠 회사 그만뒀을 때부터 약간 이상하긴 했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할머니 친구분들이랑 고스톱 치느라 바쁠 텐데 그걸 느끼긴 했나 보네. 내가 노름꾼이냐? 맨날 고스톱만 치게. 일주일에 5일을 고스톱 치는데 내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만하지. 이러다 할머니 진짜로 그쪽으로 진출하는 거 아닌지 몰라. 넌 맨날 할미 놀리는 재미로 살지. 할머니 반응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재밌긴 해. 근데 진짜 무슨 일인데 그래? 순간 할머니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는데요. 5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부모님이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차피 할머니 집에서 우리 집까지 10분 거리밖에 안 됐기에 자주 오갈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할머니께서 자주 식사를 거르시자 부모님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 집으로 오신 뒤로 엄마랑 드라마도 보고 할머니 친구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고스톱도 치고 하시면서 나름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다는 말보다는 아주 만족해 하셨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엄마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셨으니까요. 워낙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게 물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둘이 저렇게 심각한 거야?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좀 무기력해진 것 같아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내내 회사 다녔으면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무기력하긴 뭐가 무기력해. 아빠는 일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럼 무슨 사업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내가 말렸는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제가 대충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그 뒤에도 부모님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드디어 엄마 아빠가 선포하듯 말했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귀농하기로 했어요. 뭐? 귀농?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둘이서 어디로 갈지 이미 조사도 끝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우리랑 같이 내려가셔야죠. 뭐? 나도 같이 내려간다고? 난 싫어. 할머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도 당연히 같이 내려가셔야죠. 그래서 집 알아볼 때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을 만한 집으로 알아봤어요. 마당에 꽃도 심을 수 있고 옆쪽에 넓은 땅이 있어서 거기다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을 생각이에요. 글쎄 거기는 친구도 없고 난 싫어. 가려면 니들이 나가. 어머님, 민주랑 민성이 출근하고 나면 내내 혼자 계셔야 하는데 식사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니들이 갑자기 내려가면 민주랑 민성이도 힘들 텐데 난 여기서 지내면서 살림도 하고 그러마. 진짜 안 내려가실 거예요? 엄마가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할머니는 지금껏 내내 서울에서만 사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워낙 완강하게 말하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라고 해. 엄마 같으면 내려가고 싶겠어? 거기가 공기도 좋고 경치도 엄청 좋은데 대체 왜 안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할머니 친구분들 다 계신데 당연히 가기 싫으시겠지. 친구분들이랑 고스톱 치면 시간이 순삭돼서 가끔 밥도 깜빡하시는 마당에 당연히 가기 싫으시겠지. 그냥 엄마 아빠나 내려가. 내가 할머니 모시고 자주 내려갈게. 제 말에 할머니가 반색했습니다. 그래, 난 말이야. 그냥 여기 있을란다. 내가 가긴 어딜 가. 진짜로 안 내려가실 거예요? 어머님은 우리 없어도 괜찮으신 거예요? 엄마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되물었는데요. 그동안 할머니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 당연히 할머니와 함께 내려갈 것이라 생각했던 엄마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엄마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니들 없으면 나도 힘들긴 하겠지. 근데 나도 내 생활이 있는 거잖니. 그럼 그냥 두 집을 오며 가며 지내는 건 어떻겠니? 그건 괜찮은 거지? 그래, 그러면 되겠네. 사실 민성이랑 나도 할머니까지 내려가시면 좀 그럴 것 같긴 해. 그렇지. 우리 민주랑 민성이가 다 컸다고 해도 아직 챙겨줘야 할 게 많잖니. 특히나 민주는 그 뭐냐.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렇잖니. 그러니까 나라도 옆에서 지켜줘야지. 그렇네. 나 감기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흰죽에 간장 찍어 먹으면서 기운 차리잖아. 그렇지. 내가 내려가면 여기는 큰일 난다니까. 민성이는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난다고 쏘다니고 주말이면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우리 민주가 아프기라도 해봐. 진짜 큰일이지. 할머니가 힘주어 말을 했는데요. 사실 동생은 괜찮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려가기 싫은 모양으로 할머니가 저를 방패막이 삼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설득에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고 몇 달 뒤 부모님은 귀농을 했습니다. 그냥 작게 농사를 짓는 게 전부였지만 두 분은 귀농이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지냈는데요. 할머니가 내려가신다고 하면 제가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렸고 부모님이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모시고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서울에서 지냈던 할머니가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내일 기차역까지 좀 데려다줘. 내일 내려가는 거야? 난 내려가기 싫은데 그 심어놨던 토마토가 열렸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하잖니. 마트에 가면 널린 게 토마토인데 거기 토마토는 햇빛 보고 자란 토마토라 모약이라나 뭐래나 꼭 먹어야 한다고 둘이 난리도 아니라니까. 그전부터 느낀 건데 둘이 참 잘 만났어. 둘이 하는 짓이 아주 똑같다니까. 누가 보면 쌍둥이로 태어난 줄 알겠어.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닮긴 했지. 닮다뿐이야. 저번에도 상추랑 무슨 모종을 심는다고 둘이서 아주 심각한 거야. 모종을 심는데 왜 심각해?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를 심을 때마다 간격을 몇 센치씩 띄워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걸 자로 재고 자빠졌더라니까. 그걸 그냥 눈대중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걸 30분도 넘게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있지 뭐냐. 결국에는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답답했던지 다가오더니만 그냥 이렇게 막 심으면 돼유. 그러더니 시범을 보이더라니까. 그랬더니 네 엄마 아빠가 막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고 있더라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래. 그런 감각으로 뭔 놈의 농사를 짓는다고 귀농을 해. 쟁일 책만 들여다보고 책대로 하는 것 같던데 그 농사라는 게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거야. 책대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농사는 텄어. 아니 상추 모종 심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겠어.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에 제가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말을 들으면서 상추를 심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을 하는 부모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감자 심을 때 내려오라고 하는데 천불이 나서 그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몰라. 그래도 토마토 열렸다며. 그럼 잘한 거 아니야? 개뿔 잘하긴 뭘 잘해. 가서 보니 몇 개 열리지도 않았던데. 그 몇 개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주 무슨 큰일 한 것처럼 어찌나 호들갑을 떨어대던지 옆집에 사는 양반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제 물음에 할머니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심었던 토마토에서 토마토가 몇 개 열렸다는데 엄마랑 아빠가 펄쩍펄쩍 뛰면서 할머니를 불렀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토마토가 열렸어요. 이제 보니 이 사람이 농사에 재능이 있었다니까요. 아니야. 당신이 도와준 덕분인데 뭐. 아니지. 난 옆에서 거둔 것뿐이고 당신이 다 한 거잖아. 라며 두 분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마냥 서로를 칭찬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옆집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께 말했다네요. 아이고, 그 작은 아들 며느리 때문에 심심하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절대 심심할 일이 없긴 하죠. 아마도 감자 캐는 날이 되면 감격해서 눈물도 흘릴 겁니다. 허구한 날 저러니 제가 심심할 틈이 있겠어요. 그래도 난 그 짝이 부럽기만 하네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맨날 쌈질이나 하고 산다 만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디 참 부럽네요.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옆집 할머니 말을 하던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하긴 뭐 모종을 좀 못 심으면 어때? 싸우지도 않고 둘이 저렇게 잘 맞는데. 그렇지. 어차피 우리 모두 농사 잘 지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잖아. 엄마 아빠만 행복하면 됐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냥 대충 잘했다고 칭찬해줘. 라는 말에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나름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몸이 좋지 않아 반차를 내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대체 뭘 잘못 먹었던 것인지 급성 장염의 식중독 증상으로 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냥 나아지겠지 싶어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까지 나기 시작했고 외출했다 돌아온 할머니가 놀란 채 부르는 소리가 얼핏 들렸는데요. 고열로 인해 비몽사몽한 상태로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핏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주수를 불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울음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저를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구급차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할머니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괜찮다고 말하려고 몇 번이나 입을 실룩거리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할머니한테 묻고 있었어요. 환자분 할머님 되시죠? 예, 내가 할머니입니다.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건데 혹시 손녀분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임신이라니요? 검사하기 전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녀는 지금껏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이대로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는 건데 우리 손녀 좀 살려줘요. 민주야, 정신 좀 차려봐. 처녀 귀신은 한이 많아서 절대 안 된다. 라는 울음 섞인 할머니 말이 응급실을 가득 메웠고 제 기억에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제가 호흡 곤란까지 와서 할머니가 정말 많이 놀라신 듯해 보였거든요. 그 와중에도 창피한 마음이 들어 어딘가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링거를 맞고 난 뒤 조금씩 나아져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나 괜찮아. 괜찮냐? 넌 아프면 말을 해야지. 방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너 때문에 이 할미가 얼마나 심령 감수를 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열이 나면서 하늘에 붕 떠있는 기분이더라고. 지금껏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진짜 큰일 날 뻔했잖니. 나이 30이 다 되도록 연애도 못 해보고 저 세상 가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할머니,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때 마침 의사가 할머니께 설명을 하기 위해 다가왔다가 할머니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 처녀 귀신이라는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그 나이 먹도록 연애를 못 해본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야. 내 말이 틀려요, 의사 양반? 네? 아, 사실 저도 30이 넘었는데 아직 연애 못 해봤는걸요. 뭐? 의사 양반도 아직 연애를 못 해봤어요? 대체 젊은 양반이 뭐하고 사느라 아직까지 연애도 못 해본 거야? 할머니, 제발 그만 좀 해. 라며 제가 할머니를 다시 말렸지만 할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젊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깝게 그러고들 살고 있어. 의사 양반 집에서도 걱정이 많겠구만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요. 아니 가족이 왜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었는데 할머니께서도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와중에 의사가 할머니 말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 의사가 왜 모태솔로인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의사 말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할머니가 의사 손을 덥석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 할머니도 저한테 총각 귀신 얘기를 가끔 하셨거든요. 총각 귀신 얘기를? 제가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총각 귀신 되면 한이 많아서 이승을 떠들어야 한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많이 후회가 되네요. 할머님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별말을 다 했네요. 저도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 항상 잘하세요. 암튼 환자분은 장염의 식중독이니까 약 먹고 그러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라며 의사가 제게 당부하고 뒤를 돌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했고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며칠 더 쉬었는데요. 며칠 뒤 할머니가 제게 놀라운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그때 응급실에서 봤던 그 의사 말이야. 의사? 누구 말하는 건데? 왜 그때 그 총각 귀신이라고 했던 그 의사 말이야. 그 의사 어떤 것 같아? 아, 30살이 넘도록 모태솔로라던 그 의사? 그러는 너도 모태솔로면서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야 아직 30이 안 넘었잖아.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도 30이 넘도록 솔로로 지낼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참에 그 의사 만나보는 건 어때? 그 의사를 만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할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네 연락처를 살짝 줬단 말이지. 뭐? 내 연락처를 내 허락도 없이 줬단 말이야? 네가 처녀 귀신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 할머니, 그 처녀 귀신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녀 귀신 되기 전에 한번 만나나 보라 그 말이야. 내가 보니 그 의사도 너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더라니까. 아니 나도 모태솔로고 그 의사도 모태솔로인데 둘이 만난다고 생각해봐. 둘 사이가 잘 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할미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나도 그 의사가 네 연락처를 안 받는다고 했으면 그냥 말 생각이었다니까. 근데 연락처를 받았잖니. 그럼 그 의사도 마음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 할머니가 계속해서 설득을 했고 며칠 뒤 정말로 그 의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모태솔로다 보니 말을 잘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뭔가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약간은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그 사람이 제게 조용히 말했거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진짜 온전한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가족이요. 우리 할머니도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아무 쓸모도 없게 된 것 같아서 한동안 우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응급실에서 민주 씨네 할머님 모습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나한테도 그랬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러셔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긴 해요. 부모님이 귀농하셨는데 거기서도 두 분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고 했거든요. 귀농하셨으면 농사를 지으시겠네요. 말만 귀농이지 모종 하나 심는데도 하루 종일 걸려서 할머니가 맨날 잔소리하고 계세요. 대외적으로만 귀농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농사는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퇴직하고 내려가신 거라 즐겁게 하고 계시긴 해요. 민주 씨는 좋은 가족들이 있어서 참 좋겠네요. 저는 집에 가면 늘 외롭거든요. 의사면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배경 좋은 사람들이랑 결혼도 하고 그러던데요. 전 그게 싫더라고요. 우선 의사는 됐지만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얕보는 경향도 많거든요. 아니 얕보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의사인데. 제가 부모도 없다고 하니까 대릴 사이 삼을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한마디로 자기들 편한 대로 부려먹겠다 그런 심보인 거죠. 선도 몇 번 봤었는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길래 언제부턴가는 여자를 피하게 됐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주는 제 연락처는 왜 받은 거예요? 민주 씨는 좀 특별했으니까요. 라며 싱긋 웃었는데요. 그 사람의 진심을 듣다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데이트를 하는 동안 병원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일이다 보니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던 모양으로 그 뒤에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얼마 뒤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반쯤 사귀었을 무렵 할머니까지 모시고 부모님께 인사를 갔는데요. 부모님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보자마자 손주 사이감이다 싶었다니까. 그러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반가워요. 앞으로 우리가 무농약체에서 다 보내줄 테니까 기대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네? 같이요? 신혼인데 따로 살아야죠. 우리 손주 사이가 꼭 그러고 싶다잖니. 내가 해주는 반찬을 그렇게나 좋아한다니까.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니까. 혼자 살다 보니 맨날 배달 음식이나 라면으로 때웠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도 힘들 텐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갈 때 채소랑 싸줄 테니까 가서 잘 챙겨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남친 얼굴이 싱글벙글이었는데요. 남친도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모양인지 두 분 뒤를 따라다니면서 농사일까지 거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바르게 잘 자란 남친을 마음에 들어했고요. 그날 마당 평상에서 한우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빠가 따라주던 술을 한 잔 마시던 남친이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가족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맘 편히 먹고 살도록 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훔치던 남친을 보며 저도 덩달아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눈치가 보였던지 동생은 홀로 나가서 자취를 하고 있답니다. 원래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지라 오히려 귀하다 싶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남편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